사천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사천공장 6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영삼이고요. 우리 웅이 형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의 노동자 네, 장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용직. 네, 보험 혜택 없나요? 그럼? 그래서 없어요. 보험 혜택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옛날 시골 같아. 돈 안 주고 네. 저기 밥만 주면서 이렇게. 그래? 밥은 먹었잖아. 아유, 먹은 만큼. 그렇지요. 밥은 먹었지요. 그럼 밥만 주시면 돼요. 이래야지. 네. 예,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의 민경윤입니다. 방금 뭐라고 수식어 하나 넣으시려고 그랬었죠. 넣으려고 했는데 네. 넣으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입술이 막 실룩실룩 거리셨어. 아닙니다. 저기 일용직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 젊었을 때를 전부 다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마디도 못해서 미안해서 한 말씀 얻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앞으로 해주시면 되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원구입니다. 네. 공장장님.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댓글 반응이나 주변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재밌게 프리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청장님 말씀만 듣는 이렇게 딱 포멀하게 갈 것이냐, 딱 이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냥 각자 의견을 그럼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 의견에서도 닥치고 있어라, 너는 감히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원래 대본에 있는 질문 던지고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의견이 있고, 네. 야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프리하게 해줘, 약간 이런 의견들이 지금 주변에도 있습니다. 댓글에도 보면 그렇게 있고. 그럼 민희 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밌고 네. 좀 더 구체성을 더 띄면 다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좀 쉽게 재밌게 하는 쪽으로 좀. 또 장훈 김영삼 닥치고 있어라, 또 막 또 댓글 올라오고 그러면 대신 막아주면.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냥 우리가 재밌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맞히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맞히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흑과 백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파헤쳐서 원래 우리 나라의 주인이었던 우리가 주인이었던 우리의 재산을 다 환수하고 그런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좀 유연하면서도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하면. 그리고 형 말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유익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역시. 유익한 이야기를 재밌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열심히 재밌고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마음에는 안 드시더라도 저희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끝났고 북미 정상회담 끝났고 6.3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뭐 해야 될 때? 우리 모두 다 플랜 다스의 계획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다 끝났어. 월드컵 남아있지만 이거 완전 죽음의 조야. 여기서 너무 기대하고 있다 상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축제 재산 환수 운동에 더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플랜 다스의 계획 현황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플랜다스 계획 좀 모금 운동은 꾸준히 그런 너무나 너무 천천히 꾸준하나 너무나 이제 천천히 지금 모금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떤 계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3주 만에 그냥 푹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기가 되면 저는 그렇게 모일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기회를 전부 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36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랐네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옛날로 치면 하루 만에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꾸준히 뚜벅뚜벅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정축제재산 이 환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요 돈만 가지고도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한일 공동 개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단독으로도 한 3번 이상 하고도 남을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될 걸요. 10번 이상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다스 후원하는 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 제가 직접 했으면 제 동생이랑 둘이 영호 씨. 영호랑 영삼 동생 영사 말고 영호. 제가 그래서 인증샷 그 입금 내역 캡처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다스씩 해가지고 했는데 안 어려워요. 이거 가입하고 번호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 그것만 옛날하고 다를 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돌려받기 편하라고 하는 그 절차인 것뿐이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뭐 절대 번거롭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그 플란다스의 개 그 가입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그 문자가 옵니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인증번호가 오십니다. 그러면 인증번호가 오면 은행 계좌번호에다가 이름을 쓰지 말고 그 인증번호를 쓰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돌려드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인증번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별회원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원 번호. 그것만 빼고 갔고요. 뭐 금방 하더라고요. 금방 해서 바로 했습니다. 제가 증거 인증샷 보내드렸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2주인가 3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 뉴스에도 났었거든요.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꾸려진다라고 그 뉴스에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그 해외 범죄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 팀을 꾸려라는 그 대통령 지시가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각 부처마다 각 그 일들을 하고 있긴 있잖아요. 국세청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관세청 관세청대로, 금감원 금감원대로 하고 있는데 이 하는 것들이 각자 자기들 역할에만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범죄 수익들의 그 특성이 어느 한 부처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께서 그 이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이 해외 재산을 환수하는데 신속하고 제대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공소시효도 없고 그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해외 재산들의 그 대부분이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 예를 들어 뭐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지금 그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도 지금 있고 또 가깝게는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도 올라가고 가까운 게 그거군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에 이루어진 것은 일부는 이제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있고 그것도 이미 지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형사소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도과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도 그렇거든요. 국세청은 그 이제 공소시효를 안 그러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게 5년인가 6년?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이고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은 10년에서 1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효가 지난 그 사건들도 다 연결돼 있는 것인데 그럼 시효를 딱 끊어가지고 그 전에 거는 못한다 하면은 사실상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거를 시효를 좀 없애는 어떤 법을 좀 필요하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찾아냈는데 이거 범죄 수익으로 확정을 해야만 돈을
한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한수를 못 해요. 이 범죄라는 것을 밝혀서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돈이라는 그 금원이라는 것을 밝혀야만 그 되도록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하면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입증 책임의 문제라고 보통을 하는데 그걸 입증을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 없는 거예요. 그 입증 자료를 갖출 때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까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서 검사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다는 것을 그 범죄자들이 미국처럼 전에 말씀하셨죠. 미국처럼. 그렇죠. 미국의 그 리코법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 리코법이 이제 화이트 칼라 그 범죄 단체 그 범죄 단체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확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한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한수를 안 당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걸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우리가 형성한 재산이다 이렇게 해줘야만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법이 미비한 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대통령께서도 그것까지도 만들어라 새로 보완을 해라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대통령 참 잘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은 세 번째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각 기관들이 다 있지만 그 기관들 국세청 같으면은 세금을 매기는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 그 해외로 국외로 재산을 도피시켜 놨다면 그 세금 문제도 있지만 국외 반출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럼 관세청도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검찰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자금 흐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각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게 타스크포스 형식으로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께서 만들으라고 지시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만 지면은 다 되느냐. 그거 또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꼭 약장수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그 약은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팀을 만들어 놔도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무슨 돈이 있는지 단서를 지금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형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국가기관들은 자기들이 늘 하는 일이 있잖아요. 평소에 늘 주어진 일들이 그거 하기도 이제 바쁘다고 해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인발하고 있는 건 그 각 언론의 그 기자들, 탐사 보도팀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리 시민단체하고 이 일을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금 형편이에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금융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숨겨진 재산이 무슨 뭐 그 진짜 강산에다가 돈 집어여 가지고 묻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흘러간 돈들을 추적을 하려 그러면 전부 금융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 그 금융 상품이나 이제 금융 구조를 잘 알아야 이게 어떻게 숨겨져 있고 또 해외 나가가지고 조세 피난처나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고 뭐 이야기하면 대부분 검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금융 쪽 종사자들이 여기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흐름을 잘 알고 우리나라도 이제 FIU라고 사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상한 돈 뭉치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제 그게 이제 각 부처로 주는데 자기 그 부처로 가게 되면 그 부처에서는 자기들 일로만 생각하고 곧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잘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세청에서는 여기 세금이 매겨지는지 안 매겨질 것인지 이런 것만 보고 검찰은 가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솔직히 그럼 청장님께서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사 범위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사회 지도층 인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범위라는 게 뭐 국정을 농단한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재벌이나 이런 정재계 사람들이 다 그 우리 사회 전체에 진짜 그 사회 지도 리더들이죠. 그분들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하거나 근건으로 해외로 돈을 숨겨놓는 범위들은 다 망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그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우리가 그 옛날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재산 환수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죠. 그래가 했지만 그때도 사실상 이게 해야 된다는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된 그 국가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찾으면 참 좋겠다. 그 범위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봐야 된다. 확정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근데 이제 그 해외 은닉 재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사실 미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마카오에서 30만 원 잃어가지고 거기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20만 원 더 했는데 그것도 외환관리법 위반인가요? 그 30만 원 외환관리법까지는 위반이 아닌데 아마 그 도박 행위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경험 삼아 이제 뭐 했어요, 바카라? 네 아니 그 할 줄 몰라고 그냥 그 기계 있더라고 룰렛이라고. 예. 아니 기계 슬롯머신 예. 그거 했는데 좀 미리 자수하겠습니다. 저 그건 불법 아닐 텐데요. 아 괜찮아요? 형 라스베가스 가면 아 그렇죠. 예. 아우 다행이다. 이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게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러지 않나요? 해외에서 도박할 수 있는 게? 그걸 아니 모르겠네요. 옛날에 손지창 씨 뭐 관련된 사람은 도박해서 땄다고 기사도 났는데 뭐 도박해가지고 걸렸다는 거는 해외에서 했다고 걸린 거는 큰 금액을 갖고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뭐 한국에 이렇게 뭐 환치기 하죠, 조직폭력배라든지 환치기. 그렇죠. 아. 환치기로다가 뭐 몇 천만 원을 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할 경우에 이제 그게 해외 도박으로 문제가 아우 저도 저 조사하신다 그래갖고 저 걸리는 줄 알고 20만 원을 환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금 서비스 받았죠. 예. 30만 원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예. 예. 부끄럽다 형. 그럼 예. 50으로 하냐 형? 그렇게 통 좀 큰 줄 알았더니 저 한 달 동안 잠 못 잤어요. 50 잃고. 예. 미쳐. 그래서 50 다시 그거 달라고 또 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인 되는 거죠. 사실 네. 저는 얼마 전에 지금 바로 그저께 라스베가스에서 $100 잃고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LA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LA에서 잠깐 차 몰고 라스베가스 잠깐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누가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먹고 바로 운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좀 깰 때까지는 좀 이따 가야지 했는데 딱히 거기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쇼를 보지 왜 누가 그랬을까? 딱히 그 뭐 술 깰 때까지 그래서 다 잃고 나니까 술이 확 깨더라고. 그래서 이제 금방 왔습니다. 예. 오늘 맞아 이제 잡담 그만하고요. 우리 현대그룹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현대그룹 배설 실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현대상선에 대한 재무 위기 진실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진짜 궁금한 거. 우리 현대그룹 하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과연 현대그룹은 뭔가? 이것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 현대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신 건 맞죠. 그러다가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왕자의 난이라고 있었죠. 있었죠. 예, 왕자의 난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끄는 정몽구 회장님하고 현대중공업에 지금 고문으로 계시는 정몽준 전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망인이 되신 우리 현정훈 회장의 남편 되셨던 정몽헌 회장님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됐죠.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세 개가 다 좋은 회사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정몽헌 회장이 갖고 있었던 현대건설이 중심이 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그다음에 현대증권, 현대아산 뭐 요 정도만 갖는 아주 소규모 그룹이 원래 돼버린 아들이 거죠. 좀 더 있잖아요. 나머지 아들분들은 그냥 잔챙이들이고. 아니요. 나머지 아들분들도 그 해상 미리 분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백화점도 미리 다 분리가 거기서 봤을 때 된 거죠. 잔챙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것도 재벌이긴 하지만 그렇죠. 크게는 예. 그 몽준, 몽구,
몽원 이렇게 예. 세 개가 그 당시에는 메인이었다. 그렇죠. 범현대가라고 하면은 그 전에도 있었죠. 건강그룹도 있었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현대산업개발 네. 그룹도 있었고, 뭐 많죠. 저기 한라그룹, 한라그룹도 있고. 시멘트. 만도. 예. 맞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 정주영 회장의 이제 그 직계의 그 그룹들은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게 이제 추가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정몽헌 씨 또 돌아가신 분이죠. 형제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개동 사옥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지금 그분의 미망인 현정은 씨가 이제 지금 그 맡고 있는 그게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태가 된 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모태가 된 그룹이 그 현대건설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을 가져가는 사람이 적장자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몽헌 회장이 그 현대그룹에서 현대건설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칭하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맡았는데, 그게 지금 훨씬 더 이제 그 그룹이 성장을 하면서 뭐 지금 그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맡고 있던 그 당시보다 더 커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도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을 가져가면서 이제 명실공히 현대그룹의 이제 후계자가 돼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진짜 현대그룹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네, 뭐 기억이 남는 게 그 사실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을 그 왕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코미디의 사실 소재가 되기도 했었고, 옛날에 그 김용모 씨 나왔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그 모티브로 했었고, 또 이제 많은 그 개그맨 선배분들이 많이 성대모사라든가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와이 못담시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왕 회장님이 또 생각이 나고 하네요. 저는 1996년도에 현대그룹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룹 마지막 공채기수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그 어쨌든 시작은 현대그룹이라고 봐야죠. 그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그 현총련이 해체하면서 사실 지금의 민주노총을 만든 거고요. 그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 준 게 사실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돼서 이 노동의 그 역사가, 근데 그 다들 참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좀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러면서도 참 노동자들한테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그런 그 어쨌든 그런 자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분의 자손 때에 와서 그 사실 이게 좀 애석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우리 지금 이 팟캐스트의 어쨌든 핵심 주제가 환수 뭐 이렇게 범죄 수익이라든지 부정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아닌 그 정몽원 회장의 그룹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예전에 현대그룹은 그 MB를 매출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MB를 매출한 그룹이다 해서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현대그룹은 이 비선실세가 경영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증권의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노동운동보다 사용자들의 어쨌든 부당한 경영 이런 거와 더 많이 충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물론 현대그룹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언론에 난 거, 그다음에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 오늘의 그 검찰의 그 당시에 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현대그룹의 황두현 씨가 경영에 개입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고요. 우리 그동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계속 그 얘기했던 그 자베즈 파트너스. 네네. 자베즈 파트너스의 전 대표이사께서 현 대표이사가 네. 제가 요즘에 그 법정에 저기 자주 나가고 있는데요. 제 법정에 나와서 황두현 씨한테 업무 보고를 했다고. 그리고 현정원 회장께서 그런 뜻을 비췄기 때문에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업무 보고를 받고 경영에 일정 부분 개입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현정원 회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는 것까지 다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두현 씨가요? 황두현 씨는 그러면은 예. 현대그룹 내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공식 직함은 없고 직원들은 뭐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황두현 씨 전에는 뭐 또 친척인 현모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또 하다가 저하고 충돌을 한번 냈는데 오늘 이제 이 비선실세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비선실세지 비실비실한 사람이 비선실세를 하는 경우는 그렇죠. 없죠. 그냥 그건 비선이지. 그렇죠. 네. 비선 허세. 네. 이분들은 그 현모 씨라는 분은 당시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현병철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현병철 씨의 친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뭐 많은 사건에 연루돼서 제가 고발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현대그룹은 이 비선실세를 통해서 정권과 연결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또 방송이 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청장님을 만나 뵙고 자료를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그룹이 해외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그런 회사의 자료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이거 국세청 자료야 이러시겠어요. 안원구의 뉴스아청 공장. 아니 그 국세청 자료가 어떻게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모았는데 이게 국세청 자료더라고요.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 상선이 이제 해외 상선이라는 게 무슨 어디 화물을 싣고 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에서 내리면 또 그 쪽에서 뭐 택배를 통한 네. 국내 그 내국 내에서 또 화물을 이렇게 운송을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세무조사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현대상선 세무조사. 이제 그 현대상선의 네, 자회사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말씀하는 그 비선실세가 운영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회사에 대한 그 자금 그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추적하는 그런 국세청에서 만들어진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양식이 내가 많이 보던 자료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했죠. 그랬더니 이게 국세청 자료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그 내사를 하고 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현모 씨, 그다음에 황모 씨, 황두현 이렇게 뭐 비선 실세 확실하다. 예. 아니 뭐 좀 더 여기서 설명드리고 가면 나중에 또 밝힐겠지만 그 당시 청장님께 보여드린 자료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 있는 법인에 100% 출자를 해서 그 법인이 현모 씨의 것에서 황모 씨의 것으로 황두현 씨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그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세청에서는 이거 현대상선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들어왔던 문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진짜 잊어버릴까봐 미리 그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뭐 내부자건 뭐 아니면 주변인이건 그거를 이제 국세청이나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게 만들어졌고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고소나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있나요? 그 제보한 사람. 제보에 대한 그 탈세 제보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요. 그 이제 탈세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자료로 인해서 탈세를 찾아내 가지고 세금을 매겼다. 네. 그래 되면 거기 매긴 금액의 최대 한 40억까지 그러니까 5에서 한 20%에 해당되는 그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최대가 40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암암리에 돈이 흘러갔어요. 네. 신고도 안 하고. 네. 그럼 그거를 제보하면 그게 이제 환수가 됐을 게 그렇죠. 최대 10%면 사실 100억인데 네. 40억까지는. 그렇죠. 이야. 근데 만약 환수 안 되면요? 환수 안 되면 세금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가 민 위원장님 지금 알고 나중에 재벌되실 분이야. 잘 보여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몇개 터지면 형 지금 바로 우리랑 급이 달라. 형. 지금. 사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세금 부분이지만 또 이제 그 해외 아까 그 해외 자금 유출, 국외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금감원에서도 그 또 찾아주면 돈 세금하고 관계없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또 그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제보자들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죠. 여러분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진행자로서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황두현이 누군지. 저기 청장님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핵심은 그것만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비선실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유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자료는 제가 현대그룹의 임원과 이 비선실세들의 세무사나 회계사들, 미국에 있는 회계사, 한국에 있는 회계사, 현대그룹의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런 것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 이메일에 이거 저기 국세청이나 이런데 세무당국으로부터 이게 위장계열사로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이번엔 신고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결국 신고했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저기 위험하게 다뤄졌는지를 나중에 청장님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 자료 중에 일부는 국세청에서 했던 보고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현모 씨가 지나간 다음에 황두현 씨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단순한 뭐 저도 그때는 젊고 어렸으니까 그런 판단을 못했는데요. 이게 잘못 건드려 놓고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챙겨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뭐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한번 챙겨 보면은요. 2016년 12월 14일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황두현 씨는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고 장시호와 친분이 있고 황두현의 아들이 승마를 하면서 친분이 깊어졌다. 아하. 전직 현대그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제가 아니라 현대그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황 대표는 장 씨에게 승마와 관련된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꽤 친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안다.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하고도 상당 부분 친밀한 관계가 됐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국일보 그 당시에 또 보도를 보면 안종범 그 전 경제수석 있죠. 저는 한번 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회이사였기 때문에. 그분이요? 예, 현대증권의 사회이사였고요. 이분은 박근혜 정부는 그 위스콘신 메디슨이라는 그 학벌이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인맥이. 근데 황두현 씨도 위스콘신 메디슨을 나왔고요. 안종범 씨도 위스콘신 메디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연 지연 꽤나 따졌네요. 그래서 그 한국일보 보도도 황두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고 이런저런 배경으로 인해 현대증권 고가 매각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께서 비선 실세라는 사람이 비선만 아니라 실세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회사 내 실세를 넘어서 정권과 가까웠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함만 없을 뿐 현대그룹을 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현대그룹은 우선 그 대북 사업 금강산 뭐 관광
대북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와 가까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 세상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친했어요. 그 저는 그 저희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은 네. 그 뭐 남북 대북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현대그룹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대거 영입합니다. 사회이사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롯데 제2 롯데월드 예, 잠실에 있는 그 허가 문제를 뭐 그때 문건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롯데 보고 우리가 허가 내줄 테니까 빨리 신청해라고 하는 문건이 있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롯데그룹에 이제 있었던 분이 장경작 씨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 하면은 이명박 씨하고 고려대 이제 동문인데, 예, 7.1학번 동문인데. 고대예요, 그분? 그분이 고대죠. 아, 나도 고대. 동기 동창. 나도 같은 학교인데 왜 나랑 안 이끌어준 거야? 아, 그분 고대 전 학수고대. 그대랑 그대로 있어.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연대잖아. 그분이 26연대. 참여연대 아니고. 저기 이트가 있으셨어 역시. 참여연대.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장경작 씨라는 분이 롯데에 이제 그 고문으로 있으면서 대표인가요? 고문인가 있으면서 롯데월드 허가에 관여했다는 게 이제 세간에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뉴스에 나왔죠. 예, 그분이 이제 현대 아산그룹으로, 롯데에서 이제 현대 아산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정권을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걸로 이제 서로 적대시까지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그렇죠. 있지만 이 자금을 운영하고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냥 위에서 둘은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이거를 운영하거나 이거 자금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불리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은 같은 형태. 지지자들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자금 문제는 또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들만의 세계는 사실 좀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다시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시 박근혜 정부에 와서 같은 일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경환 씨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 그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죠. 네. 또 이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실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이제 그 이명박 자원 외교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박근혜 뭐 현재 구속돼 있지만 특활비 이야기할 때 최경환 씨가 등장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이야기할 때도 전부 최경환 씨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명박 때는 또 김윤옥 씨와 관련되는 뭐 그 당시에 그 전부 다 구속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게 한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볼 때만 둘이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경쟁을 하는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가보면 그 움직인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 관련돼 있고 그 결과적으로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최경환 씨 이야기는 그 하베스트 문제에 가장 지금 직결돼 있죠. 그런데 그 최경환 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 대우조선해양하고도 많은 관련들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 사람들이다. 이 밑에는 가보면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수인들은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되는 곳은 그 사람들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되는 분야에는 다 빨대를 꽂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깐만 여기서 역시 여기는 참 청렴결백한 분들만 돈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여긴 냄새 안 납니다. 네.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도 위스콘신 메디슨 출신입니다. 위스콘신 여기 그 시카고 옆에 그 미네소타 그쪽 그 추운데 거기 있는 거죠? 거기 미국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동부인데 미국 사람들은 중부라고 하는 그쪽 그 오데오 옆에 추운데. 역시 라스베가스에 집이 있으니까 잘하네요. 김 박사께서. 집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카나다가 부자 동네인가요? 예? 라카나다. LA 라카나다라고 있는데. 비버리힐즈 옆에 있는. 여기 중에 여기 계신 비선 실세 중에 한 분의 미국 주소가 라카나다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비버리힐즈에서 가까워요. 그래요? 네. 거기 제가 등기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라카도 있어요. 저도. 네. 라카. 아무리 해도 아까 참여연대보다 못하네요. 그래서 총장님 그 말씀 아주 자세히 잘해주셨는데요. 그 장경작 씨가 그 지금 질문하신 현대 아산의 사장님으로 오셨어요. 어쨌든 현대그룹은 대북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매우 연관이 깊다. 네, 그리고 그 현대 아산을 일반인들은 지금 다 대북 사업만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데요. 그렇죠. 홈페이지 가서 들어가 보시면요. 건설 회사예요. 건설 그래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부분이 있고요. 그 건설 부분에서 후에 또 얘기할 또 이 의혹이 사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현대 아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돌고 다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 그거를 가지고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아까 이야기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탁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같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는 표방하는 바가 서로 다른 정권이라고 겹쳤다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돈하고 연결될 때는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그룹 비선 실세가 경영에 개입했다는 이 좀 디테일한 증거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 네. 확실한 증거. 업체로부터 받은 공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는 못 갖고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곧 저기 갖다 드릴게요. 저기. 네.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안 됩니까? 다른 업체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대그룹 황두현 사장님 이렇게 해서 보낸 문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 다 하나만-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거 하나면 그냥 다 끝났네요. 예, 근데 증거로. 인정 안 하죠. 그래도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기자들이 항의를 하면 인정을 하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참 이거 곤란한데 좀 뭐 상관은 없고요. 다만 어쨌든 저는 그 문서를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사장님 불쌍하네요. 그것 때문에 욕 먹겠다. 왜 제가 저 시장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나까지 욕 먹냐고. 예. 하여튼 그 문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 정말 현대그룹 하면 그 막 대북 사업으로 피해를 많이 얻은 기업, 정말 불쌍한 기업, 정말 나라가 시킨 일 하다가 많이 피해를 본 기업 이런 이미지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모든 피해만 있고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우리 민 위원장이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대북 사업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 당시에 했던 현대 아산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게 끊기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현대 아산이 직접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거기에 전부 다 하청을 주고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경협이 이루어지면 현대 아산이 뭐 또 옛날 연고를 주장하고 우리가 따야 된다 공사는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올 텐데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는 그 당시에 그 밑에서 협력업체로 갑자기 중단돼 가지고 투자해 놓고 했다가 다 이제 없어진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 중소기업들을 이 현대아산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런 기회를 가져라. 그건 절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있는 진짜 힘들었던 협력업체 중소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손해 받는 것을 다시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그런 배려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 최근에 이제 평양냉면 하니까 뭐 한국에 이제 그 옥류관이 전 옥류관 그 금강산에 있는 옥류관에 가서 뭐 냉면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옥류관을 뭐 한국에도 이렇게 체인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동강 맥주를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벌써 대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해요. 지금 총장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진짜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다 한 것을 이름을 이제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한 걸로 돼 있지만 그 속에는 정말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그때 그 진짜 이익은 대기업들이 저가 취하고 그렇죠. 그 손해보고 조그마한 그 그거라도 같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이제 협력업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뭐 박광자 씨 사건인가 생기면서 딱 그래 되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사실 현대 아산그룹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마 충분히 보상도 좀 어느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밑에까지 그 보상이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하고 밑에는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진짜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뭐 평양냉면이라도 그런 거 이제 가져오게 된다면 사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판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정부가 돼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 때 그거 법인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저도. 현대 아사전. 현대 아사 그룹 하나 회사 하나 만들고. 아니면 현대 아사 하나 만들어. 예,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고 좀 요약을 정리를 하면요. 그 물론 현대 아산도 북한하고 그 문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많이 회사에 그만뒀겠고. 근데 예를 들어서 금강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금강산 호텔 이외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오두막집 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숙소 시설이 있는데요. 그건 다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요,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강원도 고성에 거기 주민들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현대 아산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렇죠. 개성공단 입주하신 분들이 완전히 피눈물 날 만한 일들이 있었지. 부도나고 막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대기업들은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했던 거고요. 물론 그 과거에 현대그룹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진짜 맞고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다 뽑았어요. 근데 그게 현정훈 회장 이후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투자할 만한.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행보도 보이지 못했으면서도 국민들로부터 그 사실 뭐랄까요, 이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도 많이 못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하고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현대그룹이 어떠한 방식으로 두 정권과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결고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현대상선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같이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한진해운은 퇴출시키고 더 안 좋았던 현대상선은 그 살려주는 그렇죠. 그 결국 또 그것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 다시 또 산업은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결고리들이 중간에 작용을 한 것이다.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경제수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경제수석이라는 위치가 뭘 하는 위치냐 하면은 이 퇴출시킬 것 안 시킬 것 이 기간 산업들은 일정 부분은 국가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일단
그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법정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법정 관리를 할 거냐, 이걸 퇴출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릴 것이냐. 그분 손에. 그런 결정을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하죠.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투입하는 거는 산업은행이 하겠지만 그 결정을 해주고 그 판단을 해주는 조치는 사실은 경제수석실에서 이 내용을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현대증권의 사회이사 아니 그렇죠. 뭐였죠? 고문이었습니까? 사회이사 안종범 씨. 안종범 씨가 사회이사였죠. 그래 사회이사로 거기 그 사람들의 녹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가서 그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현대상선하고 관련된 현대상선이 가지고 현대상선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증권을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베즈가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베즈하고 나중에 자베즈하고 일본계 자금 오릭스하고 이제 또 이 살라고 하다가 그걸 또 다시 뭐 이명 계약해 가지고 또 돈을 그 보충해주고 불패의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자베즈 파트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또 고가로 이제 또 KB 국민은행 KB 증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개입을 하는 거죠. 그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걸 판단할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네.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낙동강 제41공구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4대강 사업에. 이거 괜히 그냥 막 참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3만 뜨면 돈이 나왔다는. 예.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참여하게 된 경위도 진술한 게 있고요. 아까 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장경작 씨도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사회이사는 정종섭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죠?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 그렇게 연결돼 있군요. 제가 처음에 노조에 왔을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요번에 헌법재판소인가요? 탄핵 심사할 때 김평우 변호사라고 기억나세요? 김평우 변호사? 그분 이름이 난 읽는데. 현대증권 부사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어려서 잘 못 나는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인맥이 형성돼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가 오늘 현대상선까지 막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부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현대상선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청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쉽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속속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또 열받네요. 이해가 됐으니까 형이 한번 정리 한번 해줘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열받는다. 아니죠. 이 정경유착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내고 파헤쳐서 반드시 징벌을 할 수 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시험을 낸다. 주관식 요약하라고 하면 현대아산은 비선실세가 있었고 불쌍한 기업이 아니고 사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잘 살아남았다. 뭐 이게 지금 결론인가요? 그러면서 저 한 말 있어요. 정경유착, 정경 2명이 붙어서 막고 있다. 이게 정경유착 아닙니까?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 어떤 개그 쳐도 오늘 참여연대만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참여연대도 안 나왔고요. 전북대학교 나왔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중대 나왔잖아요. 아니 전남대 나온 사람들이 자꾸 전대라고 그러는데 얘가 7중대가 8중대 나왔는데. 이래 또 형이 중대인가? 나 연대. 24연대. 네, 아무튼 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열받고 짜증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또 재미있는 또 우리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